지금 보면은 현금 많은 기업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한 번쯤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소한 12월, 그러니까 이번 1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나왔던 어떤 현금 보유액 그리고 부채들을 가지고 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안전한 기업들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여유돈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요 S&T 홀딩스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908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3,759억,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뭐 2,182억,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5,941억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냐면 시가총액은 1,908억인데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보유한 게 5,900억인 거예요. 그래서 와, 뭐야, 이렇게 현금이 널널한 기업이 있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 써먹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 돈을 다 써먹을 때까지 위기가 좀 덜 오는,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보유액인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뭐 현금 대비 시가총액 좀 비중을 놓은 거예요. 현금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3배나 더 많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PER 3.04, PBR 0.23, ROE가 이제 8.78. ROE가 성장률이고 PBR이 순자산 대비 이제 그거니까 이게 1보다 낮을수록 부채 대비 훨씬 더 자본이 많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PER은 순이익 배수인데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버는지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908억인데 PER이 3.04다. 그러면 뭐 거의 600억 이상 번다, 1년에. 그러니까 3년만 덜 하면, PER이 3이니까 3년만 일을 하면 돈을 금방 시가총액까지 벌 수 있다 라고 보는 기업들인 거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배당 수익률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나와 있죠. 시가총액 1,908억. 자, 오늘자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 넣었고, 이제 액면가 넣었고, PER 3.05.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기업이에요.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해 있죠. 가장 좋았을 때가 16,4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하락해가지고 1,100, 예, 11,700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자산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업종 재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 분석을 누르면 재무 상태표가 나옵니다. 단기 금융 자산이라고 했죠. 가장 마지막 분기의 단기 금융 자산 2,181억, 예, 2,182억이라고 볼게요. 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있죠. 현금성 자산 이게 3,758억, 3,758억이니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했거든요.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금융 상품을 더합니다. 아까 뭐 좀 더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현금 보유액이 나와요. 거기에 단기 차입금을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표 예시를 하나 본 거고요. 얘가 가장 시가총액 대비 현금 비중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기업이 예림당인데,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단기 차입금, 현금 보유액. 괜찮죠? 예. 현금 보유액이 2,255억이에요. 굉장히 많죠. 시가총액 대비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금융 상품 합쳐서 이거이고 단기 차입금도 없어. 굉장히 훌륭한 산업이죠. 예림당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냐면은 그냥 출판사인데요. 좀 특별한 출판사예요. 그래서 가는 당연히 쭉 흘러내렸죠. 뭐 지금 시절에 안 흘러내린 주가는 없어요. 그냥 다 흘러내렸어요. 그냥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뭐냐면 좀 다음 주식들, 괜찮은 주식들도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예림당이라는 회사를 뭘 하는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러면은 뭐 그냥 다르게 검색이 되겠지만, 여기 종목 분석이라는 걸 넣어도 되면은 기업 현황이 나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동 도서 출판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Y 시리즈를 하고 있는 핵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다 라고 하지만, 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티웨이 에어 서비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뭐냐? 출판사가 항공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시리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예림당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항공사를 가지게 됐는지는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풀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뭐 티웨이의 전신이었던 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한성항공이었나? 그거였었는데, 이게 있다가 좀 망했어요.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저축은행,
제 이금융권인 제 저축은행이 이제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축은행도 한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번 싹 다 날아가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림당이 몇십억도 안 들였어요. 40억 이하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이제 티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좀 자본을 늘려가면서 티웨이 항공을 론칭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티웨이가 이제 상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림당이라는 회사는 자기 회사,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회사죠. 할아버지 회사는 몸집이 되게 작은데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이 티웨이의 실적이 거의 연동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예림당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티웨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없고 현금 보유액이 2천억이 있다라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PER이라던가 뭐 PBR이라든가 ROE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 기업이 시가총액 대비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서 여기에서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손자회사인 티웨이 항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LCC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아마 국가에서 뭐 4천억을 내어줬다라고 하는데 LCC들 사르라고 이렇게 해줬다 하는데 아마 그거 다 써먹고도 또 달라 할 거예요. 앞으로 또 달라라고 할 건데 이제 그 돈을 이제 받다 보면은 그래도 아마 또 손을 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림당은 현금이 많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재미없는 주식이 될 것 같고요. 550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1000억,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 450억,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14억, 단기 차입금이 없다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보유액이 1464억이에요. 어쨌든 합쳐서 이래요. 몸집 대비 거의 3배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 여기 PER이 5.37, 그리고 PBR이 0.24, ROE가 2.89.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1%를 주는 기업이다. CS 홀딩스라니까 조선선제와 인적 분할로 해서 이제 조선선제 및 물적 분할로 조선선제 온산을 분할했다. 자회사인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어떤 지주회사인가 보다, 그쵸?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게 지주회사들은 거의 다 저평가예요. 그리고 주가 잘 안 올라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 사람들이 볼 땐 지주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지주회사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은 거예요. 안전은 한데 이걸 꼭 투자해야 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약간 아리송한 거죠. 대비 시가총액이 이제 532억 대비 현금 보유액이 2배 이상 넘게 있기 때문에 요거 괜찮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괜찮은 회사네? 얜 지주회사도 아닌 것 같고 뭐 자회사한테 돈을 뿌려줄 것 같은 이유도 없을 것 같고 PER도 봤더니 5.53, PBR 0.19, 그리고 ROE가 낮다. 1.4다. 자본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본이 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PBR이 낮은 기업들이 ROE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부동산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재밌죠. 9.76%. 55에서 2000이니까 한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배당을 매년 얼마나 줬나를 보면 되는데 여기 배당금 나와 있죠. 주당 배당금이 매년 120원, 120원, 100원 이랬습니다. 2018년에 100원이었는데 올해 뭐 하나 나왔는데 2019년에 배당을 200원 준 거예요. 200원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주가가 2,050원인데 배당이 200원. 이제 시가 배당률이 10%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만 이상이 없다면 되게 고배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되냐? 연간 실적을 좀 보면 되죠. 연간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이 2,500, 2,500, 2,400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2019년에 사업을 좀 잘했네요. 78억, 35억, 30억 그러다 보면은 뭐 연말에 마이너스 났다 쳐더라도 100억 이상 수익이 났나 보네요. 그렇죠? 기업 보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보면은 엔진 부품 전문 기업이다. 엔진 부품 전문 기업이다. 보통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엔진 부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일정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쭉쭉 나오죠.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단기 부채를 찾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채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단기 부채가 많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순간적으로 빚이 몰려왔을 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나는 기업들 직전의 특징이 뭐냐면 단기 부채가 확 늘어요, 갑자기. 그래서 요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기업을 볼 때의 가장 중요도는 단기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아마 채권 연장 안 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너네 기업 신용도 떨어졌잖아, 매출 떨어졌잖아, 이익 떨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단기 채권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거를 내 현금 자산을 다 해도 못 막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뚝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부채가 많다?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예. 이게 좀 지금 원금 안 잃는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모비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시가총액이 14조예요. 현대모비스라는 회사.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3조, 현금성 자산만 3조를 넘게 가지고 있고 단기 금융 상품이 거의 없어요.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 단기 금융 상품으로 볼 거냐, 뭐 현금성 자산으로 볼 거냐는 재무제표상 뭐 넘겼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단기 차입금이 거의 1조 3천억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빼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금방 돌아올 1년 안에 돌아올 차입금 이것들 여러분으로 치면 신용대출, 마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빼고 났더니 현금 보유액이 2조 정도 있더라. 볼게요. 시총은 14조지만 매출이 40조예요. 매출이 40조고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이렇기 때문에 현금 2조라는 거, 단기 순이익 2조 7천억이라는 건 뭐냐면 1년 정도, 딱 1년 정도의 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이 있네요.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이 7조예요. 이 매출 채권이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7조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아와야 될 돈이 7조인데 이 상상을 해봅시다. 나 돈을 받아와야 되는 곳이 7조가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있는데 야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대. 야 미안한데 못 줘. 라고 된 거예요. 나 받을 돈 7조가 사라졌어. 뭐 아니면 파산했어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7조 못 받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7조를 못 받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채무를 보면은 매입 채무 내가 지금 줘야 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전자세금 계산서 끄는 거 내가 줘야 될 것들 이것도 보면은 4조 7천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7조를 다 못 받는다 쳐요. 그리고 나도 줘야 될 돈은 또 4조 7천억이 있어. 그러면은 2조를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 2조 7천억이 모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10조예요. 시가총액이 10조인데 현금성 자산이 4조입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 3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합치면 7조가 넘어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1조 4천억 뺐더니 현금 보유액만 6조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오히려 기아차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에 뭐 이제 뭐 PER이라던가 PBR이라던가 뭐 ROE라던가 봤을 때 현금 배당 수익률까지 봤을 때 똘똘하네. 거의 거진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이라 봐야 돼요. 기아차도 반토막 났고 그러는 바람에 PER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문제가 뭐냐면 PER이 낮아졌으니까 와 5년 안에 본전 뽑겠네가 아니라 자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를 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글로벌 위기에 없다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자동차가 올해는 좀 고전하겠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 부양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좀 다시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올해는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과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얘도. 자, 재고자산 보니, 재고자산 빼고 매출채권이 보니까, 괜찮네요. 2조, 이제 보면은 3,600억, 3조 7천억이 매출채권이라고 본다. 근데 매입 채무가 많다. 매입 채무가 6조 7천억. 그리고 미지급금이 3조 2천억. 미지급으로 인한 비용이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매입 채무가 12조. 자, 12조를 줘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내가 현금 6조를 가지고 있어도 매입 채무가 더 많죠. 매입 채무를 다 주고 나면 견딜 수 있는 거. 그런 기업은 솔직히 없긴 하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몇 달은 어떻게 해서 견뎌낼 수가 있는데 진짜 1년 내내 장사를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안 자빠질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매출 채권이 한 3조. 그러면 3조 더하기 6조, 9조. 나갈 돈은 12조. 그럼 빼면 뭐예요? 3조는 써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11조, 현금성 자산이 1조, 단기금융 상품 2조 6천억.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3조 8천억이에요. 3조 8천억인데 뭐 그러니까 자기 시총 대비에 가진 현금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출 대비를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이 15, PBR이 1.6, ROE가 11. 성장성이 좀 좋은 편이죠. PER이 조금 높은 상태지만 배당 수익 1.68. 딱 정확히 코스피 지수 빠진 만큼 빠졌다고 보면 돼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우리가 한 25% 빠졌으니까 얘네들도 한 30% 빠진 거. 지금 여태까지 기업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30% 날라갔죠. 이렇게 보면 되고, 매출액이 10조죠. 매출액이 10조고, 예,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금성 자산 1조에 아까 더했던 거 있었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매입 채무를 좀 봐야죠. 단기 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를 봐야 되는데 매입 채무가 뭐 이거저거 합쳐도 뭐 다 합쳐도 미지급 비용까지 하더라도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다? 3조 8천억인데 줘야 될 돈이 1조 2천억밖에 없다. SDS는 현금 여력이 지금 넉넉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려아연 볼게요. 고려아연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이고 자산,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 현금 보유액이 9천억 정도가 있고 PER이 10, PBR이 0.93, 그리고 ROE가 9.76이라는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또 4%라는 나름대로 준수한 친구가 됐죠. 근데 주가는 얼마나 요새 힘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려아연도 46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여기도 거의 그쵸 한 20% 이상 빠졌죠. 매출액을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느냐를 보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4조 7천억, 5조 8천억, 6조 6천억, 6조 8천억 그런데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매출액이 비슷해요. 이게 아쉬운 거죠. 영업이익도 좋아졌다가 2018년에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 그러니까 한 3년간 정체가 약간 있었어요. 현금보유액이 9천억이면 견뎌낼 수 있느냐죠. 고려아연이 현금여액 9천억이면 견뎌낼 수 있느냐. 매출채권 3조 3,844억 거의 적죠. 매입채무 4,884억 그러니까 이거 다 줘도 2년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고려아연의 성장성 배당은 괜찮아요. 삼성전자 스트레스 테스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282조예요. 282조고 현금성 자산만 계산하기도 힘들다. 26조, 단기금융상품 76조, 그리고 단기 차입금 빼고 나도 지금 봤더니 현금 보유액만 99조. 현금 보유액이 99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거죠. 야, 삼성전자 100조 가지고 있대, 현금. 그 말이 이제 얼추 맞긴 맞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PER, 반도체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작년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PER이 15 정도 나오고요. PBR이 1.26. 그러니까 뭐 자본 대비도 약간 살짝. 그리고 저기 ROE가 11.63입니다. 11.63.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3%입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3%면은 은행 적금보다 낫네. 그리고 연간을 보면은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다가 작년에 잠깐 힘든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자 보시면 35조예요. 매출채권이 35조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 35조가 있고 미수금까지 해서 거의 합치면 39조를 받아야 될 돈이 있다더라. 이렇게 매입 채무가 40조입니다. 줘야 될 돈이 40조인데 매입 채무 순수 매입 채무만 8조 7천억이고 그리고 미지급금이 12조, 미지급 비용이 19조.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만의 회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기업마다 나는 여기다 넘길 거야, 여기 항목으로 넘길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요. 어쨌든 줘야 될 돈이 40조가 있다더라.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니까 99조니까 2년을 돈을 떼어도 그러니까 돈을 떼어 못 받아도 내 2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무 많다 양이.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야기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이제 2년을 버틸 수 있다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봅시다.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ROE가 굉장히 높아요. 시가총액이 58조고요. 현금성 자산이 58조고 아니죠. 현금성 자산 58조 아니죠. 현금 보유액이 1조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9조를 비축하고 있는 것 대비 가지고 있는 자금이 너무 적죠. 1조 4천억밖에 안 된다 이거고 PER이 29로 상승을 해버렸고 그리고 PBR이 1.15 그리고 ROE가 4.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성장이 꺾이면서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24%.
라고 되는데 한번 봅시다. 스트레스 견뎌낼 수 있는지. 인기 종목이 어딘가 있겠죠. 하이닉스. 3개월 주가고요. 106,000원에서 76,000원. 1년으로 봤을 때는 급등, 급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락, 급등, 급락. 예,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요.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나? 하이닉스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매출액이 그러니까 2015, 2016년에는 그다지 이렇게 매력이 없었죠. 그러다가 17년, 18년 2년 동안 너무 좋았어요.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좋았고 하이닉스도 좋았고 그 2년 동안은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뭐 20조가 나는 기염을 토하다가 이번에 2019년에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밖에 안 나왔다. 거의 9분의 한 8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럼 삼성전자보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온리 반도체잖아. 반도체 일변도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 시기에는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더 잘 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시기에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전빵이라고 분산 투자가 돼 있는데 사업 자체가 얘는 분산 투자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위기인지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도 아무리 위기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2조씩은 벌어들이는 회사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적자 한 번 난 적 없죠. 5년 내내. 채권을 보면은 4조 2천억입니다.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줘야 할 돈도 이렇게나 있어요. 4조 7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받을 돈을 3분의 1만 못 받아도 굉장히 현금 유동성의 위기가 온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빡빡하게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ROE가 높은 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보면은 저기를 볼게요. 자본을 좀 볼게요. 이 회사의 자본은 얼마나 되나? 자본 총계는 47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총계가 47조라서 괜찮네. 뭐 회사 좀 팔아가지고 해도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산 빼기 부채를 다 빼도 47조나 있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자산이라는 게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조나 있다더라. 뭐 괜찮은 편입니다. 유형자산이 40조인데 유형자산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설비자산이 뭐냐면 34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 공장이라던가 이 컷라인 벨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본전을 뽑아내는 사업을 하고 다시 또 10조를 투자해가지고 설비를 또 개선하고 뭐 6세대, 7세대, 8세대로 계속 넘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비 자산이 시간만 지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산이 아닌 거예요. 부동산 같이.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술력을 위해서 받쳐놓는 설비들이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좀 존재하긴 한다. SK텔레콤, S총액이 15조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이닉스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현금성 자산을 다 합치고 해봤더니 단기 차익금 뺐더니 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를 굴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PER이 17. 버는 것 대비 좀 시가총액이 좀 비싼 편이죠. 안전빵 회사라 그래요. 그리고 PBR이 0.6.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훨씬 더 싸죠.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15조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본은 한 21조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이 망했어. 그러면은 주주들은 6조 이상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의 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SK텔레콤이 망할 일은 없다. 보시면 되고 배당 수익률이 5.33%고요. 그리고 ROE가 4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 예.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고요. SK텔레콤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가 공부할 건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회가 오던가 말던가 하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잡으려면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칼을 갈아놔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거고, 26조, 26만 원. 26만 원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어요. SK텔레콤도 경기 방어주라고 해도 뭐 지금 장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뭐가 필요해. 그냥 숲이 불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이 친구가 매출이 떨어질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문제가 있죠. 매출이 안 늘죠.
영업이익이 자꾸 떨어지죠. 단기순이익은 뭐냐면 하이닉스가 벌어온 수익이 넘어가기 때문에 2017년, 2018년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자,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어오자마자 민낯이 드러나죠. 실제로 SK텔레콤이 혼자 벌어오는 돈은 거의 8천억 수준이다. 뭐 좀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번에 5G로 들어가면서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자, 매출 채권이 3조 2천억이래요. 3조 2천억이고 보유한 현금이 2조니까 받아야 될 돈이 3조 2천억이다. 그리고 매입 채무가 뭐가 있냐? 매입 채무가 5조 2천억. 그러니까 뭐 줘야 할 돈이 5조 7천억이 있다. 그러니까 2조를 가지고 있는데 5조 7천억을 줘야 되니까 이 2조를 써먹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자, 이마트 시가총액은 3조고요. 현금성 자산이 7,900억,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2,366억이니까 현금 보유액이 5,676억. 그러니까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동원 가능한 돈은 5,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마트가 따라라고 무언가를 인수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마트라는 곳이 지금 어렵잖아요. 뭔가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뭔가의 돌파력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마켓을 인수하고 싶다라던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마트가 갑자기 이베이를 인수하다던가 이마트가 뭐 11번가를 인수하다던가 이런 깜짝 이벤트가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마트가 단독으로는 행동을 못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5천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아마 단독으로 못 들어가고 신세계 전반적으로 해서 신세계랑 이제 컨소시엄 맺고 재무적 투자자까지 다 끼고 들어가야지만 간신히 그거를 삼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는 거고요. PER이 14.93. 네, 이렇게 돼 있고 PBR이 0.34.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 보는 건 게 그 자본 대비 이건 거고 이마트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주주들은 3배를 번다는 거예요. 0.33이니까 3분의 1 토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ROE는 2.23. ROE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워낙 많잖아요. 이거는 이마트라는 사업은 솔직히 말하면은 효율이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부동산 덩어리 사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지를 도시에다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영업이익으로 이 부지 이자를 버티고 버티다가 부채를 갚고 나 보니까 어느 날 이 땅이 알짜배기 땅이 돼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트의 경영 방법은 오로지 수익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뒤로 먹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업, 그러니까 은행이라던가 뭐 스타벅스라던가 맥도날드라던가 다 이런 거 부동산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3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마트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습니다. 매출이 늘긴 늘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막 맨날 위기다 위기다라고 하지만 성장 안 한 적은 없어요. 매출은 1조씩 빵빵빵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익이 안 느는 거예요. 왜 이익이 안 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트가 매출이 느는데 이익이 안 는다는 건 뭐냐면은 맞춰 보실래요? 자, 똑똑하신 분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안 는다. 누구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데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 거야.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래 인건비도 좀 같이 올려주고 이제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가격을 늘려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 모 회사가 모 온라인 업체들이 그냥 나는 싸게 팔 거야 그냥 나는 1조 적자 볼 건데 같이 볼래라고 하면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새벽 배송 막 이러면서 막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배송해야 돼. 인건비가 늘어나 운반비가 늘어나. 근데 그거를 고객한테 전가할 수가 없어요. 왜? 쟤네는 공짜니까. 제가 공짜면 나도 공짜로 해야지. 그럼 뭐예요? 이 인건비는 내가 떠안는 비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을 요새 사람들이 무섭더라. 카트 끌면서 딱 보더니, 쿠팡이랑 가격을 비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꼬셔야 되니까 미끼 상품을 많이 깔아야 되는 거예요. 미끼 상품을 계속 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 깔면 이제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영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두 개, 세 개 깔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선은 쿠팡을 이기기 쉽지가 않으면 제일 먼저 이기기 쉬운 애가 누가 있겠어요?
영업전략. 내가 경영자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쟤랑은 나랑은 좀 가격 차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선은 쟤는 좀 나중에 잡기로 하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망가뜨릴까? 롯데마트, 홈플러스부터 잡아야지. 우선은 쟤네를 잡자. 쟤네 고객이라도 내 쪽으로 오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걸 잡는 거죠. 매출 채권 볼게요. 매출 채권이 6,600억입니다. 그리고 매입 채권이 뭐냐면은 매입 채권 어딨냐? 매입 채무가 2조예요. 그러니까 이 5천억이라는 거는 정말 딱 필요한 현금인 거예요. 딱 그 정도, 딱 돌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뭐 어딘가를 인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네, 카카오도 볼게요.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12조 7천억, 그리고 현금이랑 단기 다 합쳐서 봤더니 1조 7천억, 1조 7천억이 현금이 있는 회사다. 현금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ER이 101, PER이 101,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투자하는지 알겠죠? 카카오는 매력적이고 참 미래 가치가 있고 참 전망이 밝은 회사야. 그런데 나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 왜? PER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PER은 거의 20까지예요. PER이 20을 넘어가는 회사는 거의 쳐다보는 일은 많지 않은데 PER이 100이면 아마 제 인생에서 쳐다볼 일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익이 10배 이상 늘지 않는 한 당기순이익이. 자, PBR이 2배가 넘고요. ROE가 3.36입니다. ROE가 30이 돼도 PER이 100이면, 그러니까 100이 뭐냐면 지금 내가 100년 동안 벌어야 시가총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로 치면 1%, 투자 수익률 연 1%. 예금 드는 것만도 못하는 상태가 이제 PER이 101이라는 건데 주가가 폭락했어도 10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대비는 과도한 고평가라고 보는 거고 미래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배당도 거의 안 줍니다. 0.09%. 자, 3개월에 19만 원까지 찍었었어요. 이게 카카오로 손해본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가 가격이 이게 작년 이맘쯤에 10만 원이었다가 계속 올라서 2배까지 올랐어요. 1년 만에 2배가 됐다가 갑자기 떨어졌죠. 5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카카오에 물린 분들이 여기 어딘가에는 꼭 있다라 봐요. 자, 그 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종목 분석 볼게요. 자, 그 카카오 수익은 어떠냐? 돈은 잘 버는 회사냐? 왜 고평가이냐? 고평가에도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거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고평가일까? 왜 고평가일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건 심리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 매년 5천억씩 뜁니다. 매출이 5천억씩 뛰어요. 동업이익은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랑 똑같은 거죠. 그 쿠팡의 전략과 카카오 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뭐냐면 지금은 판을 넓혀가고 시장을 넓혀가는데 주력을 하는 거지 지금부터 수익성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야 우선 우리가 시장을 다 먹은 다음에 그때 돈을 벌면 돼. 지금은 시장부터 넓혀. 나 지금 수익 내는 거 관심 없으니까 매출만 내봐. 공격적으로 가. 아마 그런 기사 있었을걸요? CEO 교체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성도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매출 채권 뭐 하니까 3,761억밖에 찍힌 게 없어요. 들어올 돈이 3,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이 되게 작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현금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매입 채무는 뭐냐? 767억. 그럼 내가 가진 현금에서 줘야 될 게 767억이다. 그러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현금이 보자. 1조 7천억이니까 넉넉 잡아도 7천억은 매입 채무에 다 쓴다라 치고 이제 끊긴 돈 외상 대금 줘야 되니까 그거에 준다라 치고 하더라도 1조가 남아 있어. 자, 그럼 고민을 하겠죠. 카카오라는 데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1조가 있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 그럼 여기에 현금 자산 1조를 그대로 태우는 게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도 집 살 때 대출 받아 사듯이 카카오도 대출 받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3조짜리 기업을 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야나도도 삼켰고 뭐 괜찮은 기업들 같이 포텐 낼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삼킵니다. 로엔도 삼켰고 자, 그러면 3조 정도의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카카오가 뭘 삼키고 싶어 할까? 카카오가 뭘 삼키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면 되죠. 각각, 요새 뭐 나온 매물이 없나?
어떤 기업이 있는데 요새 팔려고 하는 소식들이 있다는데, 야 근데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 1조가 있네. 한 잘하면 한 3조에서 5조짜리의 몸집도 한번 덥석 삼킬 수도 있겠네. 카카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단점이 뭘까? 생활 편의 서비스를 가고 있는데 어떤 게 더 가면 좋을까요? M&A 하겠죠. 예, 그 정도 1조의 현금 있으면 이 기회 때 값 싸게 나온 거 하나 인수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거는 이 메신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메신저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 B2C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야, 카카오로 주문하면은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다 결제되고 바로바로 와. 뭐 바로바로 다 할 수 있어. 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1조는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땡땡코에이. 자, 주가가 95,000원 하던 주가가 매각 이후에 뚝 떨어지면서 6만 원까지 거의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날라갔죠. 30% 정도가 충분히 할인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룹을 봤을 때, 자, 그거 보면은 종목 분석, 코웨이 실적은 어땠나? 실적은 어땠나? 볼까요? 매출액이 조금씩 늘죠. 2조 1천억, 2조 3천억, 2조 3천억, 2조 5천억, 2조 7천억. 2016년에 한 번 정체된 거 빼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매각을 해버렸죠. 웅진에 있었다가 그 MBK 파트너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웅진으로 갔다가 웅진에서 다시 넷마블로 팔아버렸죠. 핑퐁 하는 회사죠. 예, 좀 좀 가치에 비해서 좀 너무 운명이 예, 슬픈 회사인데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납니다. 당기순이익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작년 조금 더 정체된 느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코웨이가 없어요. 자, 시가총액은 4조 5천억인데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금융 상품이 2조 5천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기 차입금이 8,600억이에요. 이게 큰일 났지. 돈 더 태워야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누가 태워줘야지 돈을. 그래서 코웨이 주가가 옛날 매력이 좀 덜 떨어지는 거죠. 자, 어떡하다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거 현금 캐시 사업인데 왜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 얘네 배당 내렸나?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내렸던 거야? 배당 내리면 안 되지, 이때는. 자, 근데 자, 배당을 했을 겁니다. 예. 계속 주당 3,200원, 3,200원, 3,600원까지 배당을 계속 내려줍니다. 그쵸? 털어먹었죠. 정확한 말이에요. 배당 성향을 보시면 되는데 수익의 59%, 60%, 96%, 71%, 74%를 계속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이익 나는 족족 이 회사를 가져간 회사가 현금을 빨대를 뽑아먹는 거예요. 현금 다 가져가고 껍데기 넘기고 현금 다 가져가고 껍데기 넘기고 현금 다 가져가고 껍데기 넘기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껍데기 자꾸 넘기다 보니까 이번에 넷마블이 받았더니 야 이거 뭐야? 아 그래도 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넘겼어야지 다 뽑아 놓고 넘긴 거예요. 좀 그쵸? 그러면 넷마블도 좀 뭔가를 더 해야 되겠죠? 예, 보고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3개월 전에는 가장 전성기 때 2달 전에가 11만 원이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게 1월 한 12일경이에요. 1월 12일경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록 이게 언제부터 이슈가 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슈가 된 시절은 예, 이슈가 된 시절은 20 저기 설 끝나고 28일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밍에는 이미 벌써 주가는 떨어져 있었어요. 벌써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다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텔신라 주식을. 그런데 이전에 오를 때가 뭐였냐면 이때는 뉴스를 모를 때예요. 뉴스를 모를 때.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기 전에는 주가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왜 쭉쭉쭉 올랐느냐?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눈여겨봤던 거고, 야, 요거 사업 잘하네. 아, 진짜 똘똘하게 하네. 아, 괜찮네. 라고 봤던 거였는데,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거지.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지. 남들은, 개미들은, 야, 좋네, 좋네.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 한번 나오겠네.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호텔신라 주가 15만 원 찍겠네 라고 하면서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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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벌써 그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누군가가 갑자기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려요. 매출액이 3조 2천억, 3조 7천억 한 번 정체했죠. 이거 정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가 사드였어요. 사드였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드를 먹은 상태에서 또 매출을 1조 2천억을 더 찍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친구죠. 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또, 1조를 더 찍어버립니다. 이익을 보세요. 한 3년간 700억대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18년에 2천억, 2019년에 3천억으로 빵 뜹니다. 빵. 빵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뭐 50%씩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2019년에. 이 발표가 뭐 잠정 발표나 이런 식으로 먼저 알잖아요. 분기 발표 다 보면 아니까. 그래서 야 호텔신라 장난 아니겠다. 와 뭐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 사장 누구야? 뭐 사장 다 알지만 누군지 알지만 당기 순이익이 185억에서 5년 만에 170억이니까 순이익이 5년 만에 아니지 5년도 아니지 4년이죠 4년 4년 만에 9배 오릅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시켜버려요. 면세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자,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있어요. 뭐 PER은 17, PBR 3, ROE가 20%라는 자본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2,700억입니다. 거기가 분기마다 2,700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출 채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어쨌든 줘야 될 돈은 2,700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자, 봅시다. 매입 채무 줘야 될 돈이 8,500억이에요. 뭐 이거저거 다 합치면은 뭐 예수금까지 다 해서 쳐도 결국은 뭐냐면 줘야 할 돈은 8,500억이 있다. 그럼 5천억을 가지고 있고 8천억을 줘야 되니까 들어올 돈까지 계산했을 때 딱 맞는 거죠. 제주항공 먼저 볼까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1조였다가 반토막 났죠. 그래가지고 5천억이라 보면 되고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이 563억, 단기금융 상품이 200억,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700억밖에 없다. 난리 난 거죠. 현금이 700억밖에 없다. 이거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요. 저도 이렇게 좀 오신 분들 보면서 현금성 자산이 700억이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던져줬잖아요. LCC 살리라고 770억의 현금성 자산인 상태에서 이스타를 인수했다. 이스타를 뭐 500억 정도에 또 인수를 했다. 돈을 또 쓴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진짜 없을 것이다. 지금 770억이 작년 말 기준의 현금이니까 1월 달에 인수했다 발표가 났으니까 돈을 쏠 겁니다. 500억을 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 200억 정도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타를 인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애경 믿고 또 정부 지원 믿고 한 거죠. 뭐 이거는. 믿는 백이 있으니까 인수했지. 지금 자기도 돈이 없는데. 왜냐면 비행기 너무 많이 샀어요. 공격적으로 너무 전략을 쓰다가 현금 다 털었거든요. 매출액을 보면은, 아, 이거 연간으로 봐야 되는 거야.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공격적으로 한 대신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LCC 업계 1위가 될 거야 라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행기 대수를 늘려가면서 매출을 늘렸습니다. 보통 매출이 비행기 한 대당 370억, 380억의 매출을 내주거든요. 이 비행기를 26대에서 42대까지 늘린 거예요. 뭐 물론 더 늘릴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충 매출만 봐도 비행기 대수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영업이익도 빨리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노제팬, 이제 이번에 저기 뭐야, 이번 그 사건 이러면서 완전히 지금 비행기가 동결되면서 돈을 벌 곳이 없었던 거죠. 자,
단기 순이익이라도 하는 건데 어쨌든 1년 순이익밖에 없다는 거고. 자, 우선은 작년 거 12월 기준에 이것들이 안 나와서 작년 9월 달 말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매출 채권이 476억. 그리고 매입 채무가 단기 차 없고, 매입 채무가 1679억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돈, 보통 얘는 매입 채무를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요. 1600억씩 두고 있어요. 매년. 그쵸.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이번에 230억 정도에서 200억밖에 없는데, 200억을 가지고 매입 채무를 1673억을 대줘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장사를 못해. 돈이 없어.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항공사 중에 매출 나는 애들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 없는데 줘야 될 돈은 이게 있는 거죠. 당연히 나는 이번에 이렇게 주면 될 줄 알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딱딱 맞춰 갈라 했는데 갑자기 현금 흐름이 빵 깨지면서 지금 메꾸미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매출이 1조 2천억짜리 비행기니까 결국 뭐냐면 한 달에 매출이 1천억씩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매출 1천억. 그러고 나면 뭐냐면 그럼 이 비행기 안 돌린다고 해서 비용이 안 날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 줘야 되죠. 비행기 리스료는 계속 나가죠. 항공 그 운용료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회사 운영비, 뭐 임대료 다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유지비가 막대하게 나가는 거 있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자, 한번 역추산 한번 해볼게요. 보자. 3개월의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가 580억이고 매출액이 뭐야 1,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1,200억을 벌어가지고 한 600억을 남기니까 매달 1,200원 벌어서 200억을 남기는 사업.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비가 1,000억이 드는 회사예요. 뭐 기름값 다 뺀다 치고 하더라도 매달 80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유지비만. 근데 매출이 0이야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800씩 계속 현금이 빠져나가야 돼.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요. 못 버티는 거죠. 한 달치 현금도 없다는 얘기일 거야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한 달치 현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급 SOS를 친 거죠. 정부에다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된 거죠. 시가총액이 2,700억이고요. 제주항공의 반토막인 상태고요. 뭐 현금성 자산이 3,222억. 오, 굉장히 많죠. 의외로 넉넉하게 현금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당연히 역성장입니다. 그러면 3,200억 가지고 진에어는 버틸 수 있느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주가는 3개월 2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고요. 1년 전으로 보면 3만 원에서 약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진에어의 어마어마한 성장 때문에 진에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진짜 괜찮게 봤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정말 그 운수 좋은 날 같은 거? 어쩐지 오늘따라 운수가 좋더라니 이러면서부터 둥둥둥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죠 이거. 너무 안타까워. 네, 아무튼 자 보면은 자 매출액이 3,500억이었다가 4,600억, 7,100억.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의 매출이랑 영업이익 성장률을 봤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2017년이 거의 절정기였었는데 이때 매출이 8,800억까지 갔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을 찍었고 당기순이익이 매년 2배씩 성장했어요. 순이익이 매년 2배씩 올라가던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었을 때 와, 어떤 회사가 매출 순이익이 2배씩 올라갈까? 멋지다. 아, 괜찮다라고 봤던 시기가 2017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2018년 한 여름까지가 이 회사의 절정기였었던 거죠. 자, 그랬고요. 이 회사의 이제 현금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근데 재수가 좋았어요. 제주항공보다 재수가 좋았던 게 뭐냐면 세용지마라는 거를 제주항공이랑 진에어의 스토리를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원래는 진에어랑 제주항공이랑 비행기 대수가 똑같았습니다. 2017년까지. 그래서 야, 누가 업계 1위일 거야 서로 삐까삐까 이러다가 진에어가 갑자기 이제 규제를 맞으면서 비행기를 늘릴 수 없는 규제를 맞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신규 노선이 이제 추가로 됐을 때 한중 뭐 회담이 되면서
신규 추가 노선이 막 발급받았었어요. 그때 진해연 왕따. 야, 너는 한 개도 안 돼. 그래서 연계 받았어요, 연계. 그러니까 좀 어떻게 일종의 체벌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했고, 비행기도 좀 새로 사들이려고 대형 비행기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야, 너는 신규 면허 이상 없어. 더 인상 안 돼. 이래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대수를 늘릴 수가 없었고, 받기로 했던 비행기도 계약금을 좀 포기하면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대수가 늘지를 못했어요. 아마 26대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일 건데, 그때다 하면서 제주항공은 이때다 하면서 비행기 대수를 막 늘려나갑니다. 폭발적으로 늘려나가요. 그래가지고 42대까지 해서 거의 진에어랑 거의 뭐 50% 이상 차이, 비행기 대수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려놔 버리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압도적인 LCC 1위로 등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노재팬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국, 일본 노선을 못 가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공격적으로 늘렸던 게 오히려 도구로 다가와서 굉장히 위험해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몸집을 압도적으로 늘리려고 이스타까지 원래 인수하기로 다 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 하다 어쨌든 결국 끌고 가면서 인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주항공의 비행기 횟수는 거의 70대 가까워졌다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진해연은 오히려 비행기 횟수를 늘리지 못한 덕분에 제주항공보다는 피해를 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매출 채권이 196억밖에 안 돼요. 예, 매출 채권이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장사를 많이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매입 채무 줘야 될 돈은 뭐가 있냐? 줘야 될 돈은 자 845억입니다. 845억이 지금 매입 채무로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면 진해연은 3,300억에서 뭐 한 8천억 빼고 나면 2,400억 남아요. 2,400억 정도의 현금을 여유가 있다. 2,400억이 남아요. 자, 그런데 제주항공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그럼 제주항공 지분 절반이 2,500억이에요. 살 수 있죠. 제주항공이 몸집을 다 키워놨어. 업계 1위다 이랬더니 그래 수고해서 내가 너를 사드릴게 또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뭐 물리학적으로 뭐 물론 팔진 않겠지만 그럴 돈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LCC들 도와줄 때 야 티웨이 너는 야, 현금 있잖아. 야 진에어 너도 현금 있잖아. 야 너는 좀 배당 조금씩만 받아. 야 제주항공 너 급하잖아. 야 내가 너 위주로 도와줄게. 너 먼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고 그 외에 뭐 부산에요. 예를 들어 아 너도 힘들겠네. 너도 도와줄게. 그렇게 되면서 이 4천억을 가지고 비행기 대수로 n분의 1식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지원금에서 많이 좀 적게 주고 배당금을 적게 주고 이제 이 현금성 자산이 적은 급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현금을 몰아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더 급한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급한 친구인 하나투어, 모두투어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투어 어떻게 됐나요? 하나투어. 하나투어 시가총액은 5,400억이고요. 현금성 자산은 다 합쳤더니 1,400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진 않죠. 네. 그리고 PER은 마이너스 137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PBR이 2.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본 대비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이란 상태고 지금 또 뭔가 슬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우리나라 그래도 기업들 다 하고 있는데 주가가 30%씩은 다 떨어졌어요. 저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도 이 여행이 5년간 계속 해외여행이 계속 성장 추세였었습니다. 우리 TV에서만 여행 프로그램이 몇 개가 돌아가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요. 뭐 여행 가서 먹거나, 여행 가서 놀거나, 여행 가서 짠내나게 뭘 쓰거나, 뭐 여행 가서, 항상 뭐 여행 가서 뭐해. 항상 여행은 가고 시작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여행 붐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8천억 이상의 냈지만, 뭐 여러 사태를 맞아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100억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잘 벌어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한창 좋을 때 350억 벌었는데 요새 자유여행이 많아지니까 이제 패키지 여행이 많이 줄어가지고 옛날만큼 이제 수익이 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자본이 2,400억은 있는 회사 이렇게 보고 자 스트레스 테스트
다행입니다. 예, 공부해야죠. 예. 뭐 하나투어가 지금 1,400억이 현금이 있다 했어요. 하나투어가 1,400억이 현금. 자, 그러면 하나투어. 자, 매출 채권 받아야 될 돈이 1,000억입니다. 자, 매입 채무 봤더니, 자, 아이고, 1,400억이 있네? 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1,500억이에요. 매입 채무 1,500억. 줘야 될 돈이 1,500억인데, 나도 지금 매출이 없어. 그런데 그나마 찍힌 매출조차도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돼. 위험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칩주랑 옐로칩, 1등주, 2등주라고 하잖아요. 1등주 주가는 몇 프로 하락할 때 2등주 주가는 몇 프로 하락할까? 이것도 궁금하죠. 이거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바로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한기를 던지면, 자,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 3888으로요. 38850 나누기. 자, 뭐냐면 주가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빼기 1을 해보자. 빼기 1을 하면 33% 하락했어요. 하나투어 주가가 33%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두투어 몇 프로 떨어졌나 볼게요. 3개월인데, 자, 주가 보시면 딱 봐도 그냥 보이죠? 사이즈 보이죠? 그래서 업계 1위주가 그래도 하락폭이 낮다라는 건데요. 19,600원, 19,600원 하면은 48% 남아있는 거죠. 빼기 1을 할게요. 몇 프로 하락했냐면, 자, 모두 투어는 51.5%가 하락했어요. 하나 투어가 33% 하락할 때, 그러니까 하나 투어는 3분의 1 토막이 날아갈 때, 모두 투어는 반 토막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1등주와 2등주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대신 반대로 상승률은 갑자기 업황이 좋아지면 2등주나 3등주가 더 많이 오르죠. 상승폭은. 근데 이제 보통은 3등주들은 아예 그냥 자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기에서. 자,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여행업들 좋았어. 한 5년 내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 주식이랑 여행 주식이 같이 상승을 쫙 하고 이륙하고 있었는데 엔진이 꺼진 거죠. 292억. 어우, 받을 돈이 292억밖에 없어. 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 1,500억에 비해서 타격이 없습니다. 못 받아도 돼. 돈 떼어도 돼.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매입 채무를 볼게요. 줄 돈은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은 떼었더라도. 자, 그러면 자, 매입 채무가 600억입니다. 이번에 뭐 아까 같은 것들 떼었다 쳐도 다 넉넉하게 다 떼어서 얼추 돈이 700억은 남잖아요. 뭐 700에서 800억이 남죠. 그러면 모두 투어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700억, 800억을 가지고 버티기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 드라이버 같이 걸어 드릴게요. 이제 막 내 것도 봐주세요. 막 이러는데 내 것도 봐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 뭘 봐야 되나? 자, 현대차 먼저 하나. 현대차랑 한국조선해양. 왜냐면 한국조선해양은 불안할 사람 진짜 많아. 1248. 그리고 171 1248 맞나? 그쵸? 이거 맞고 현금성 자산을 볼게요. 현대차 그리고 자 PER 744 PBR 0. 안 보여. PBR 0.30 744 7.44 굉장히 저기다 저렴하다. ROE 올해 거로 봐야 되죠? 올해 거로 봤더니 ROE가 어딨냐? 4.32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배당 수익률 자, 배당 수익률 4.99니까 4.99, 4.99.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볼게요. 현금성 자산. 아, 주가 먼저 봐야지. 주가 얼마나 빠졌나 볼까? 예. 현대차 주가가 13만 원에서 8만 원이면 진짜 많이 떨어졌다. 한 40%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죠. 1년으로 볼까요? 뚝 떨어졌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뚝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종목 분석 볼게요. 재무 분석. 자, 현금성 자산. 자, 19년 분기를 보자. 왜 분기로 안 나와 있냐? 네, 분기를 보자 나와 있고. 자, 보면은 여기 단기 금융 자산이 73426. 73426. 그리고 현금성 자산 86820. 86820. 그리고 단기 차입금 볼게요. 차입금 어디 있을 거냐? 단기 차입금이 125707.
125707. 현금 보유액 3조 4천억. 3조 4,500억. 예. 3조 4천억. 예. 3조 4,5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 봐야죠. 이 건이 7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7조 2천억이 받을 돈인데 이거를 못 받지는 않을 겁니다. 못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잇따라 치고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4조 3천억, 3.5조라고 볼게요. 3.5조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자 매입 채무를 보면은 어머나 18조네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3.5조 인수 분량 그렇죠. 5628 5628 그리고 PER 마이너스 222 마이너스 222 PBR 자 0.48 이상 모르고 ROE 자 ROE 봅시다. ROE가 1.63 자 현금성 자산 볼게요. 자 재무 분석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단기 금융 자산이 우선은 먼저 8198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7400 37400 해볼게요. 단기 차입금 16993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돈은 2조 8천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쵸? 2조 8천억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매출 채권이 1조 6천억 그리고 매입 채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2조 5천억 1조짜리 인수는 가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으로 하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은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 막 걱정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업계 1위인 회사인데 이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오늘 거는 조금 작정하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거고요. 제가 배당주 같은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다라고 무조건 좋은 배당주는 아니거든요. 시가 배당률 위주로 해서 야 뭐는 괜찮아, 야 뭐는 좀 안 괜찮아라고 해서 나름대로 필터링을 걸러보는 우리들만의 배당주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